안녕하세요. 사연 공감입니다.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4인 가족의 가장이자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52세 김형철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듯이 열심히만 살아왔고,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서 얼마 전 공장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치매로 요양원에 보셨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그 맘이 말로는 표현하기 싫고 힘든 일인걸요. 다른 분들은 뭐라 하실지 몰라도 저도 그 맘과 알아요. 아이들과 이제 가장이 되어버린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 누구야? 어머니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물으셨던 그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내가 그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밥을 지으시고 누구보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루를 시작하던 어머니. 그런 분이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무너져갔고 나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창 운영하던 공장은 주문이 끊기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나는 고꾸라지듯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던 날, 차장 밖에서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작고 왜소해 보였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란 이 집에서 이제 어머니는 없고 공장도 없으며 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만 남았습니다. 나를 닮은 두 아들, 지친 아내,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은 책임.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다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시작일까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익숙했던 기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분주하게 오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은 자취조차 사라졌습니다. 철제 선반 위엔 낡은 장갑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쌓인 먼지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공장을 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밤낮 없이 일했고 일이 없던 시절엔 공장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이 늦어지고 새 고객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자재값도 들쑥날쑥했습니다. 함께했던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내가 손에 쥔 건 점점 늘어나는 외상 장부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숫자를 쳐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자니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고 공장 문을 닫을 결심을 하던 그날 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업대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저녁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잠든 뒤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다 스스로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깔끔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윗도리를 꼭 다려입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히 빗어 넘기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놓은 반찬 목록, 아이들의 시간표, 식구들 생일 날짜까지 어김없이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반찬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는다든지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깜빡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걸 잊으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밥을 드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 아내를 보고 얘는 누구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차라리 심장이 멎는 게 덜 아팠을 겁니다. 병원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단단하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집에서도 간병을 도와드리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를 돌보면서도 정성껏 어머니를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점점 어머니를 삼켜갔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너무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 보였습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쓰는 큰 휴지통, 낯선 생수병, 공원에서나 볼 법한 비닐장갑들까지. 어느 날은 공용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가득 들고 오셨고 또 다른 날은 공원 화장실에서 퍼온 물을 페트병에 가득 담아 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심하시니까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뭐 하나 챙겨오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욕실에 가득 쌓이고 냉장고에는 생수병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욕실 문을 열 때마다 화장실 청소용 세제가 눈에 띄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물건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애써 모아온 물건들을 누군가 치우려고만 하면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손까지 뻗으셨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건 다 쓸모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욕실에는 물병이, 창고에는 공원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휴지에 대한 집착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변기에 휴지를 돌돌 말아 넣고 물을 내리셨습니다. 어느새 집 화장실은 매일 막히기 시작했고 나는 매번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 속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베란다에서도 휴지를 던지시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아래에는 휴지가 나뭇잎처럼 나부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항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니 나무 가지마다 흰 휴지가 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이 되기도 전에 나뭇잎 대신 휴지꽃이 피어버린 것처럼 민망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소 직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왜 자꾸 남의 물건을 가져오세요? 이런 건 이제 하지 마세요, 제발.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울며 빌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그 작고 이상했던 습관 하나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동네를 돌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시겠거니 마트 앞 의자에 앉아 계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낮 이 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는 근처 마트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요. 또 음료수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몇 번째인지 몰라서 이번에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경찰관이 와 있었고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음료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이건 내가 산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기록은 없었고 가게엔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사정사정해서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어머니와 나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작은 캔 음료 하나로 조서가 작성되고 나는 담당 형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있으시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족분들 마음 알죠.
하지만 반복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마트, 편의점, 슈퍼. 어머니는 더 자주 외출하시고 더 자주 물건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결국 몇 건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그 다음은 몇백만 원. 작은 캔 음료 몇 개가 우리의 경제를 흔들 만큼 큰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가족들 사이에도 깊은 골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아내는 더 이상 어머니를 집에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길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으셨고 경찰로부터 어르신이 보호 중이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집 주소도 자신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낮 시간만이라도 어머니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면. 처음엔 잘 적응하시는 듯 했지만 문제는 곧 다시 반복됐습니다. 휴지에 대한 집착, 변기 막힘, 화장실에서 반복적인 행동. 센터에서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화를 내십니다. 다른 어르신과 마찰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 얼굴엔 점점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몇 번의 경고 끝에 결국 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센터도 알아보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느 곳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 정신과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던 날, 나는 말없이 차를 몰고 병원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여기 나 병원 안 간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처음 며칠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고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신 후에도 어머니의 행동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욕실을 들락거리셨고 물컵을 들고 병동복도를 천천히 오가셨습니다. 휴지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쌓아두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돌돌 말아 변기에 넣고는 조용히 물을 내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원 간호사님들은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 앞에 앉아 계셨고 또 어떤 날은 복도 끝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물컵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요. 나는 어느 날 원장님과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였던 원장님은 어머니의 행동을 단지 증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어머님께서 반복하시는 행동은 그저 인지장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어머님은 주변의 자극에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눈동자가 달라지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이나 삶의 중요한 시기에서 멈춘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해줄 수 없었던 것들 혹은 너무나 소중해서 지키고 싶었던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 이야기 하실 때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걔가 창피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 깨끗하게, 따뜻하게 키우고 싶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라는 병 속에서도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도 애 키우느라 고생 많지?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병실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르고 가는 손가락, 그 손으로 나는 어릴 적 밥을 먹었고 그 손에 이끌려 학교를 다녔습니다. 오래도록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나는 너랑 손주, 며느리 참 좋아했어.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은 끊어지듯 이어졌지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생이 끝나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은 원망도 아쉬움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달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은 어느 순간 조용히 멈췄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아주 고요하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가족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치매라는 병이 모든 것을 앗아갔을지라도 마음만은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가족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늘 마음속엔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제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을 새기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공장 문을 열고 기계를 돌릴 순 없지만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어제보단 조금 나아진 하루를 살아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패했던 유튜브 채널도 한동안 닫아두었던 노트북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잘 팔리는 물건을 찾기보다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삶, 중년의 고민,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상에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어머니 얘기에 눈물이 나네요. 힘내세요. 꼭 응원합니다. 낯선 이들의 글이었지만 그 말들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다시 마주하기 힘들던 세상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아내도 나를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셋도 흔들려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생긴 빈자리를 나는 가족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채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아침마다 학교에 같이 가고 저녁이면 함께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곧 내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우리 집이 예전보다 더 웃긴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은 멀지만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시 일어섰구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을 견디고 있었고 그 견딤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는 공장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아들이자 나 자신으로서 다시 서고 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어느 저녁 둘째가 그렇게 말하며 내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나를 챙기시던 어머니의 모습,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던 아내의 온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믿어준 아이들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전한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손익분기를 넘지 못했고 영상 채널도 대박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새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과 아침밥을 먹고 등굣길에 손을 잡아주는 일상이 내게는 누구보다 부유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나와 아내는 강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졸업장을 한 명 한 명 불러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이는 무대 위로 나가며 나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기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도 설 수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점 더 나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 문제로 상담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대화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빠서, 지쳐서, 나중에라는 말로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의 하루에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나가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집안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부지런함과 바른 마음, 성실함을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건 거창한 기회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따뜻한 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매섭고 눈이 쌓이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비록 천천히,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자라난 마음의 뿌리 위로 피어오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의미, 삶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단단한 외형이 아니라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사업의 실패도, 어머니의 치매도, 가장으로서의 무너진 자존감도 모두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가족이라는 따뜻한 연고로 인해 다시 아물 수 있었습니다. 삶은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봄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